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도가론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관적 관념론, 객관적 관념론, 초월적 관념론 설명을 드렸고요. 주관적 관념론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려보자면 버클리나 육구현, 왕陽명 같은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증리,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것은 우주 보편적인 심이라기보다는 나의 마음,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내 마음 중심으로 이론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주관이 결국엔 뭐 객관 전체고 뭐 주관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어떤 심신 수련 쪽으로 그 마음 공부 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뭐 좋은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 방향도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 정신승리, 객관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본인만의 생각에서 본인이 승리하는 아큐정전에 나오는 정신승리 같은 쪽으로 잘못 발전할 수도 있고요. 흔히 이제 헐루시에이션, 이게 어떤 뭐 약물에 의존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고 하는 헐루시에이션 같은 거. 그건 내 마음이 이제 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고, 내가 옳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고, 내 마음속에서 심적으로 보이는 것들, 객관은 아니지만, 그럼 그게 진실이고 그것만이 맞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객관성을 좀 상실해 나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거죠. 최근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이제 성 정체성 논란, 객관적인 생물학적 증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특정성이다 라는 움직임도 포괄적으로 보면 이제 주관적 관념론에 속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 관념론은 그런 이제 나의 주관과 상관없는 절대정신, 순수형상, 천명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 이데아가 받았네요. 이 주관적 관념론은 그 자신의 마음 자체가 이러한 이데아 절대정신 순수형상 천명 그대로 자기 마음 자체가 이거와 절대시 동일시 해버리는 것이고요. 주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 이게 이제 객관적 관념론이고, 서양 철학의 당연히 기본 뼈대입니다. 플라톤이로부터 해서 뭐 근래 독일의 관념론자 이제 헤겔, 동양에서는 이제 주자공자, 뭐 우리나라 퇴계율법까지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동양 철학적으로 보면 성정리, 그 마음, 나의 마음이죠. 남의 마음이라. 내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은 그 안에 성이 있다. 심은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안에 성이 있다. 뭐 이데아가 있다, 절대정신이 있다, 순수형상이 있다, 천명이 있다. 뭐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철학에서 이런 동가성만 유지된다면은 명칭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영과 혼이 좀 틀린 거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과 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의해서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영과 혼과 몸이다. 이 영과 혼의 관계, 이 같은 거라고 보기도 하고 틀린 거라고 보기도 하고 이 기능적인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월적 관념론은 이제 칸트.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이 주관적 경험론은 남은 없으니까 경험하는 사람 나 혼자만 있는 개념처럼 돼버리는 것이고, 객관적 관념론은 뭐 나라는 부분을 끌어들이지 않았고 일단 객관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출발점이 다른데, 이 두 가지를 좀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초월적 관념론에서 선언적 인식의 틀이 있다. 사람은 드디어 이제 관찰자 경험자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 위의 두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이 관찰자와 이 경험자로서의 인간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관적 관념론은 뭐 정의할 것도 없이 그냥 본인이 유니버스 전체 다라고 해버리는 꼴이 돼버리니까 뭐 정의를 안 한 거나 다름없는, 이 서론적인 것은 이 객관적 관념론 같은
것이 있다. 물 자체라는 표현, 용어는 계속 달라집니다. 칸트의 용어는 물 자체,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는 없고 인식의 틀이 사람 머릿속에 있어서 띵킹 캡이 있어서 그거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인식된 그 붕어빵처럼 붕어빵 틀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틀대로 찍어낸 붕어빵을 보는 것이지 그 전체의 밀가루 반죽처럼 그 형체를 정의할 수 없는 물 자체는 사람이 바로 인식 못한다. 예, 그래서 어떤 경험하는 과정, 인식하는 과정, 이 객관적 관념론의 세계, 이데아 절대정신, 순수 영상 천명을 인식하는 과정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설명을 해낸 것이 이제 칸트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관찰자 혹은 경험자는 이런 논의상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한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관찰자 혹은 경험자는 최인지 변하는 거냐, 변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난 시간에도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다면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이제 아트만이 스피릿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있다 없다 논쟁에서는 일단 종지부를 찍고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스피릿, 소울, 바디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 보통은 소울과 바디와의 관계, 내 몸 안에 어떤 생각하는 정신이 있다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뭐 정신이 깃든다 뭐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들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영성의 세계, 마음 공부의 세계는 요 소울을 나 자신이라고 본다면 나 자신이 스피릿, 그 영원 불멸의 세계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뭐 돌을 닦는다고 표현을 하던 수련을 한다고 표현을 하던 뭘로 표현을 하던 요 관계성과 관계성에서의 이 나의 발전하는 모습, 영성이 높아지는 단계를 이제 규명해 나가는 게 이제 마음 공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찰자 경험자의 이제 구성은 이렇다고 정의를 해서 기본적인 틀을 지난번에 제시해드린 대로 이 어떤 공의 세계, 조동 오이로 치면은 이제 정의 세계, 발음의 세계, 이게 기호 표현으로 보면은 한밤중 깜깜한 밤을 의지하는 까맣게 되어 있고 정통적인 성리학 계열에서 보면은 이제 무국이 태극이다. 이제 무국이라는 것은 뭐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현대 사회의 기호로 하면은 이제 물음표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태극이라는 것은 이 무국에서부터 뭐가 태극과 이제 사상 팔괴가 나가기 시작하니까 꿈틀대고 있는 그 안은 있음을 가정하면 바로 없음이 상정이 될 수밖에 없고 없음을 가정하면 있음이 상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이 영이 되는 세계, 이 태극입니다. 이 절대유와 절대무가 사실은 같은 동전의 뒤집기처럼 되어 있는 요기 과정이 스피릿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 삼라만상 세계 유와 무가 갈리고 일과 영이 갈리는 세계, 우리들이 체험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 관찰자는 그럼 이 박스 밖에 있을까요? 밖에 있으면 또 다른 이 두 개가 유니버스 이게 공과 색을 합친 유와 무를 합친 유니버스 말고 또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논의가 끊임없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발상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수렴해 나가야 뭔가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은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죠. 스피릿이 이쪽 공의 세계에 속한다면 바디가 이 세계 하얀 동그라미에 속하고 이 소울은 요 중간에 이제 이걸 인식하는 이 화살표로 그려진 요 중간자로서 이제 존재한다.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이 관찰자 또는 경험자를 상정하지 않고 어떤 존재론이나 이런 거를 펼쳐 나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관찰자 경험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관찰자 경험자가 어떤 존재 현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실제 어떤 파동방정식 같은 거 다 보면은 관찰자 경험자가 있으면은 운동이 변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시스템 전체에서 띄워놓고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과학적 발견 중에 하나죠. 불과 뭐 한 100년 전, 뭐 이때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변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변한다.
이 명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불교 초기 철학에서는 모든 게 변하고 아공이고 나도 변하니까 제법 무하고 뭐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명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변한다. 그죠? 이 말에 이제 정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서양 철학에서는 변한다는 거는 A가 B로 변해야 돼요. A가 not A로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제 변한다라고 원래 정의는 있었는데, 이게 뭐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내가 변한다는 건 변한 A에서 B로 변해도 B도 A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변한다는 말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제가 태어났을 때 어린애기였는데 이 바디만 봐도 지금 나이 먹어서 성인이 됐을 때 바디가 변했잖아요. 근데 내가 변했다 그러지 그게 뭐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뭐 A와 not A 틀린 거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인식하지 않죠, 일반인들은. 예, 나라는 어떤 뭐가 있어서 그게 이제 변한 거에 불과하지 나는 나 아니냐. 그럼 뭐 이 소울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므로 실제 이 사람은 기본적인 인식이 나라는 어떤 존재를 항상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변하던 변하지 않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거를 변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궤변과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이제 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칸트의 인식의 틀 때문에 우리는 이 물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칸트의 주장은 물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이쪽을 자꾸 인식한다. 붕어빵에 찍혀 나온 붕어의 모양만 보지 그 형태를 정의할 수 없는 밀가루 반죽 형태의 이쪽은 못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 거기까지가 이제 칸트의 한계라고 이제 많이들 보는 거죠. 네, 실제로 동양 철학의 특히 선불교의 선사들은 돌을 닦아서 그 틀을 깰 수 있다. 이쪽 세계를 직접 만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시공을 초월하는 이 개송을 많이 부릅니다. 깨달음의 개송. 대표적인 게 그 남쪽에 남산에 이렇게 구름이 꼈는데 정작 비는 북쪽에 내린다. 이제 남과 북이라는 공간을 깨버리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칸트의 시공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인식의 틀을 깬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련에 의해서 그걸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니까. 화엄학으로 치면 이제 화엄 4법계나 이제 5법계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불교 말고 이제 장자에만 봐도 동양 철학의 최고봉이 이제 장자인데 장자에도 어린아이가 팽조보다 오래 살았다 이런 말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실제 동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팽조라는 사람으로 보는데 갓난아이가 오히려 팽조보다 오래 살았다. 그거는 시간 공간 중에 이제 시간을 깨버리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 다 사람이 어떤 돌을 닦았을 때 이 물 자체를 못 본다 그랬는데 칸트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수련의 목표 중에 이제 하나죠. 이제 이쪽 세계를 아주 리얼하게 체험해서 영성을 높여나가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것을 만질 수도 있고 연불이나 진언에 집중하는 분들 목탁 빗소리 뭐 어떤 일반적인 기도 기독교의 기도 명상 대자연을 보았을 때 뭐 그랜드 캐년 같은 너무나 거대한 봤을 때 조화로운 신의 조화를 봤을 때 큰 불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불상 같은 걸 봤을 때 놀라움 경이 너무나 뛰어난 하모니가 뛰어난 음악을 들었을 때, 뭐 불멍 때일 때, 어떤 특정 기호를 계속 관찰하고 있을 때, 만다라 문양을 볼 때, 뭐 서양의 타로 카드나 뭐 생명나무 다른 뭐 방법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불교에서는 갑자기 스승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이걸 순간적으로 이쪽을 만나게 해주는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것인데 수련을 통해서 수시로 여기에 쉽게 접촉하고 이걸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제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자기와 이제 일체화되는 거고요. 일진 이제 화엄학으로 치면 일진 법궤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법계 무법계 뭐 구별 안 되고 하나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일진법계 수준까지 못 나갔다라고 이제 그냥 철학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추가적인 이제
뭐 주장이라 그럴까 이제 제 생각을 이제 덧붙이는 게 항상 요 미러 이미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 왼쪽 공의 세계가 좋은 거고 이 편의 세계, 세계 나쁜 걸로 자꾸 보이고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이고 거짓이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짜고 이건 가짜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공의 세계, 이의 세계, 사의 세계, 이의무의, 사사무의, 이사무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돌아서 한번 또 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이게 기준점이 돼가지고 바라보니까 이런 도식을 그리지만 반대로 여기에 누군가 태어나길 애초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 도식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 이미지가 돼서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오히려 기준점이 되고 이쪽이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또 마지막까지 가보면 이게 미러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서큘레이션, 영원한 수렴 구조로 저는 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이 사실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어떻게든 왔는데 이게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었을 때 일들을. 그래서 상기론이라 그래서 레미니선스 이쪽을 자꾸 생각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돌을 닦는 거고 우리가 뭐 한 평생 살아가면서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문득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세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하고 뭐 연계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서큘레이션 구조까지 집어넣으면은 영원이 이제 회귀된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어느 정도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설명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선불교에서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